안녕하세요. 학벌도 직업도 보잘것없던 30대 후반 기혼녀입니다. 제 친구들이 말하길 저는 굉장히 속 편한 성격을 가졌다고 해요. 저도 무척이나 인정하는 바이고요. 저는 기분 나쁜 일이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편이거든요. 또 누군가 제게 악의를 가지고 절 대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요. 둔하고 기억력이 나쁘다기보단 스스로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는 화도 잘 내지 않는 성격이거니와 감정적인 문제로 누군가 부딪히는 일을 굉장히 싫어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살면서 저희 친언니를 제외하곤 심하게 다퉈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제 동서아 말이죠. 저는 오늘 되바라지고 아나무인이었던 동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 성격이 이렇게 된 데는 저희 친언니의 공이 참 큽니다. 저와 연년생인 언니는 저에 관해서라면 그 어떤 것에도 시샘을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언니의 성격이 그렇게 된 건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난 저 때문이었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잔병치레가 아주 많은 아이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픈 손가락인 저를 무척이나 애지중지하셨죠. 어린 언니에게도 노골적으로 느껴질 정도로요. 우리 은혜 고기 먹자. 든든하게 먹어야 또 안 아프지. 나도 엄마가 먹여줘. 왜 엄만 맨날 은혜만 먹여줘? 은혜는 아파서 어제도 병원 다녀왔잖아. 숟가락 들 힘도 없는 네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안 불쌍해. 엄만 맨날 은혜만 예뻐해. 얘들아, 아빠 왔다. 아빠, 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그랬어? 우리 은지 기특하네. 그건 그렇고 은혜야,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오늘은 죽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아이고 예뻐라. 이리 와. 아빠가 칭찬으로 우리 은혜 안아줄게. 부모님은 분명 언니와 저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관심은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했던 제게 조금 더 쏠리게 되었죠. 언니 또한 저와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던 어린애였는데 부모님은 그 사실을 간과하고 언니에게 무작정 동생은 아프니 언니 네가 이해하라 하는 식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중학교에 올라가며 제 잔병치레 횟수가 좀 줄어들자 저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도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생과의 차별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게 박혀버린 언니는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척이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나 춤학원 다니고 싶어. 내 친구가 요 앞으로 춤 배우러 다니는데 되게 재밌대. 그래? 알았어. 엄마랑 내일 같이 한번 가보자. 엄마, 나도 갈래. 은지 너도? 너 저번에 엄마랑 TV 볼 때 넌 춤추는 거 딱 질색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나도 할 거야. 나도. 은혜 쟤만 학원 등록해 주기만 해봐. 언니는 제가 하는 거면 뭐든 다 하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방에 있던 언니 빼고 저랑만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언니가 없을 때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으면 언니는 득달같이 화를 냈어요. 은지야, 은혜만 맛있는 걸 사준 게 아니라 엄마가 오랜만에 치킨이 먹고 싶었어. 넌 친구들이랑 뷔페 간다고 나갔었잖아. 그럼 내가 있을 때 먹었어야지. 나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켜 먹은 거 아니야? 은혜만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이려고. 어제 나 있을 땐 그냥 김치찌개 데워 먹었으면서. 야, 유은혜, 너 솔직히 말해. 네가 치킨 먹고 싶다고 한 거지? 어? 나 없을 때 네가 시켜 먹자고 한 거 맞잖아. 유은지, 너 그게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 얘가 정말 날이 갈수록 왜 이렇게 자기 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어? 엄마 아빠가 너희 어릴 땐 은혜 몸이 약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몇 번을 말해. 지금은 우리가 은지 너한테 은혜보다 못해준 게 뭐가 더 있어? 너 정말 중학교 3학년씩이나 돼서 계속 네 동생 시샘하고 살 거야? 그러게 어릴 때 누가 차별하래? 나도 이러기 싫어.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런데 은혜 쟤만 보면 울컥울컥 억울하고 화가 침 있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나도 이런 내가 싫어. 언니는 엉엉 울면서 방문을 쾅 닫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고 저는 괜히 제가 잘못한 것 같아 안절부절 못했죠. 부모님은 언니를 혼내면서도 어린 시절 언니를 차별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셨어요. 은혜야, 미안하다. 그래도 네 언니를 미워하지 말렴. 다 부모인 우리 탓이다. 우리가 부모로서 너무 미숙했던 탓에 괜히 자식인 너희만 괴롭게 만들었구나. 아니야, 엄마. 나도 이해해. 어릴 적엔 내가 엄마 아빠 사랑 마음껏 누렸으니까 이제 나 말고 언니한테 더 신경 써줘. 난 정말 괜찮아. 저 또한 그런 언니에게 항상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 발 물러나 언니에게 양보를 했죠. 밥공기도 국그릇도 더 많아 보이는 건 무조건 언니에게 양보했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시절 너무 비싼 학원에 등록하고 싶다고 떼를 쓰던 언니를 위해 저는 제가 다니던 종합학원을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선언하기도 했어요. 엄마, 언니가 다니고 싶다던 학원,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고 걱정했잖아. 내 학원비 보태서 언니 그 학원 보내줘. 뭐? 아니 그럼 은혜 넌 공부는 어떡하고? 나야 뭐 원래도 공부에 별 뜻 없었어. 언닌 공부도 잘하고 공부 욕심도 많잖아. 뜻 있는 사람이 더 배우는 게 낫지. 난 정말 괜찮아. 사실 저도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대학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 공부만으로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정도로 머리가 좋진 않았으니 학원을 그만둔다는 건 공부를 많이 내려놓겠다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꼭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세상에 절 받아줄 수 있는 일터는 많을 거라고 여겼으니까요. 언니는 원하던 대로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저는 지방의 한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저는 직원이 고작 5명인 한 중소기업에 격리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첫 월급을 받은 날 집에 통닭 2마리를 사들고 들어갔죠. 자, 취업턱이 왔어요, 왔어. 따끈따끈한 치킨이 왔어요. 캔맥주도 왔어요. 뭐야? 전기통닭? 이거 2마리에 한 10,000원 하는 거 아니야? 미안 언니, 취업턱이 좀 초라하지? 이해 좀 해줘. 월급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 그래. 중소기업이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회사 이름이 뭐라고? 기억도 안 나네. 아유, 중소기업이 뭐니? 창피하게. 너 같은 것도 딸이라고 너 낳고 엄마가 미역국 먹었다.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언니에게 양보를 하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언니도 부모님도 스스로인 저까지도 탓해본 적도 없었고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언니의 말은 그동안 저 혼자 말없이 참고 견뎌온 수많은 행동들을 전부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언니에게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어요. 지금 말 다 했어? 뭐? 창피해? 집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언니가 누구 덕에 그 비싼 학원 다니면서 명문대까지 갈 수 있었는지 알아? 물론 언니도 노력했겠지. 근데 내 희생이 없었으면 언니가 지금 그렇게 잘 될 수 있었을까? 내가 누구 때문에 다니던 학원까지 그만두고 다 양보했는데 나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더 관심 받고 자란 거 그거 언니한테 미안해서 그동안 언니가 나한테 아무리 불합리하게 굴고 내가 더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 아니, 오히려 내가 나서서 언니한테 더 양보하려고 노력했다고.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당장 나한테 사과해. 너 진짜 웃긴다. 누가 그렇게 해달래? 지가 멍청해서 집 밖으로 못 챙겨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난리야? 둘 다 그만들 해라. 그리고 은지 너 당장 네 동생한테 사과해.
이 엄마가 은지 너한테 여러모로 미안한 게 많아서 그동안 참아왔다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무리 가족이 오냐오냐 했어도 그렇지. 어쩜 이렇게 심보가 못되게 자랐어? 어딜 건방지게 직업으로 귀천을 따져가면서 자기 동생을 무시해? 결국 그날 일은 언니가 엉엉 울며 방에 들어가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평소대로라면 절대로 제게 먼저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언니는 의외로 싸운 지 이틀 되던 날 제 방문을 먼저 두드리더군요. 언니의 의외 행동에 깜짝 놀란 전 화난 표정을 짓는 일도 있고 언니를 방으로 들였죠. 이후 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이지 절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미안. 뭐? 내 행동이 심했다고. 나도 알아. 네가 나한테 그동안 많이 양보해준 거. 근데 알면서도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다 받았어. 억하심정이 내 안에 많이 남아있었나 봐. 어린 시절 받아야 할 부모님 사랑을 강제로 너한테 다 빼앗겼다는 억울한 말이야. 그건 나도 언니한테 미안하게 생각해. 아니, 사실 그건 네가 나한테 미안해할 일도 아니었어. 네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겠니? 부모님 관심 독차지하고 싶어 했겠어? 네가? 오히려 부모님이 너만 챙겨줄 때 내 눈치를 가장 많이 봤던 게 너였는데. 다 아는데 그냥 내가 심술 부렸어. 내가 못되고 어려서. 너무 늦었지만 미안해 은혜야.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 많이 양보해준 거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연습한 듯 덤덤한 말투로 내뱉던 언니의 말에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애써 덤덤히 이야기하던 언니도 이내 수도꼭지를 틀듯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날 우리 자매는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의 화해를 했죠. 나중에 언니와 방 밖으로 나오니 밖에서 다 듣고 계셨는지 부모님의 눈도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이틀 전 먹지 못했던 통닭 대신 치킨과 피자를 시켜 맥주 파티를 열었습니다. 눈물의 화해 파티였죠. 시간이 흘러 언니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형부와 나이 30에 결혼을 했고 언니와 결혼하고 3년 뒤 저 또한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3살 차이 남편과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되었어요. 그때 언니는 제 축의금으로 무려 2천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저는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항상 마음속에 고등학교 시절 제가 해준 양보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었다던 언니의 말에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돈을 받았지요. 저처럼 다른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남편은 성정이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다르게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을 나온 남편은 중견기업에 재직을 하다 지인이었던 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높은 연봉을 약속받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더군요. 그만큼 남편은 똑똑하고 리더십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겐 차례대로 남동생, 여동생이 한 명씩 있었는데 좋은 머리는 집안 내력인지 두 형제 모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죠. 시동생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시누이는 대학병원 간호사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그 시절에 서울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엘리트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낳은 후엔 주부로 사셨지만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2년 전까지 대기업에 다니다 은퇴를 하셨다더군요. 다들 직업 좋고 심지어 중산층이기까지 한 시댁에서 처음엔 주눅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모두 좋은 분이었어요. 저 또한 제게 마음을 활짝 열어준 시댁 식구들에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죠. 우리 며느린 어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아? 새아가 네가 한번 집에 다녀가면 내가 이틀은 입맛을 잃는다. 네 솜씨가 워낙에 좋아서 네 시어머니 음식은 한동안 입에 통 맞질 않어. 아이고 이보세요 경문이 아버지. 어제 내가 끓여준 미역국 2그릇 뚝딱 하신 양반은 어디 동네 산보라도 가셨수? 얘 새아가 네 시아버지가 또 괜히 저런다.
자기 생일이라고 미역국에 잡채에 갈비찜까지 해온 네가 기특하다고. 너 도착하기 전부터 얼마나 입이 찢어졌는지 몰라. 너 기분 좋게 해주겠다고 아주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낸다 저 양반이. 며느리 못 봤으면 서운해서 어쩔 뻔했어. 그런 당신도 며느리 예쁘다고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자랑을 해대잖아. 얘 아가야. 우리 막내는 말만 딸이지 무뚝뚝하긴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운 앤 거 알지? 네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면 이렇게 살가운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냐고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다닌다. 딸다운 딸 가지고 싶다는 소원 성취했다고. 아유, 새언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새언니가 워낙에 사람이 천사 같으니까 다 내내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어 봐. 엄마, 요새 딸 같은 며느리 바란다고 하면 욕먹어. 아니에요, 아가씨. 전 진짜로 좋아서 아버님 생신 음식도 해온 거고 어머님하고도 자주 만나고 통화하는 건데요. 오히려 이 사람이 워낙에 무뚝뚝해서 어머님 아버님하고 수다 떨면 신나요. 시부모님이 잘해주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시누이 또한 말수가 많진 않아도 제게 무척 잘해주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시누이가 제게 슬쩍 그러더라고요. 무뚝뚝한 딸인 자기를 대신해 자기 부모님께 살갑게 대해줘서 참 고맙다고요. 시동생은 가족들 중에서도 약간 소심하고 내성적인 면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워낙에 숫기도 없어서 연애 한 번을 제대로 못 해봤다고 해요. 몇 번 만나긴 했지만 만나는 족족 차였다고 남편이 웃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제캐, 아직도 쑥스러워서 당신한테 말도 먼저 제대로 못 걸잖아. 아니, 회사에서 말도 똑부러지게 잘하는 놈이 왜 그렇게 사석에선 쑥맥이 되는지 몰라. 저래서 쟤 결혼은 하겠어? 남편의 걱정처럼 저와 동갑이었던 시동생은 제가 결혼한 뒤에도 한참 동안 결혼 소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에 막내였던 시누이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누구보다 시동생의 결혼 소식을 기다리셨어요. 첫째 며느리인 저를 보시곤 굉장히 좋으셨다면서요. 하지만 시아버진 결국 시동생이 결혼을 하는 모습을 영영 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누이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거든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분명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아침까지만 해도 혼자 등산을 가셨다던 시아버지의 밝은 목소리를 제 귀에 똑똑히 담았는데요. 저는 주책맞게도 시아버지의 유고를 낙골당에 안치시킬 때 그 누구보다 서럽게 울어버렸습니다. 애써 이를 악물고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참던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과 시누이보다도 더 큰 소리로 말이죠. 시아버지께 전화를 받았던 그때라도 뒤늦게 도시락을 싸서 시아버지가 있는 산으로 향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럼 쓰러진 시아버지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늦게 발견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쳤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 뒤 시동생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둘째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오게 된 거죠. 상견례 자리에 나가지 않았던 전 결혼식장에서 동서를 처음 봤어요. 두 번째 만남은 시동생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였고요. 솔직히 처음 대화를 나눠본 그때 동서의 인상이 제게 좋게 남진 않았습니다. 동서는 유독 제게만 대면대면하게 굴었거든요. 반가워 동서. 우리 대화는 오늘 처음 나눠보지? 동서 대학 교수라면서. 너무 멋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내 동서로 들어오다니 나 너무 영광이야.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동서. 둘째 넌 참 복받은 줄 알아라. 내가 내 며느리라고 싸고 도는 게 아니고 첫째 얘 같은 인품 좋은 사람 정말 몇 없다. 죽은 네 시애비도 첫째 얘를 얼마나 예뻐했나 몰라. 앞으로 네 형님 잘 따르면서 둘이 사이좋게 지내렴.
동서는 네 하며 웃었지만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몰래 얼굴을 돌려 입술을 삐죽이던 동서의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그날 시댁에서 나올 때까지 동서는 은근히 제 말에만 단답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못 들은 척 무시할 때도 있었고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는데 같은 행동이 계속되다 보니 알겠더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동서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때는 동서가 결혼을 한 후 처음 맞는 시어머니의 생신 때였어요. 그때 저는 혹시 제가 알아서 뭔가 준비하면 동서가 불편해할까봐 동서에게 미리 전화를 걸었죠. 동서, 나야. 다른 건 아니고 이번 주말에 어머님 생신인 거 서방님한테 들었지? 난 가서 음식 해드리고 용돈 20만 원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동서는 따로 생각해 둔 거 있나 해서 괜히 나만 하면 동서가 불편할까봐 동서도 토요일에 나랑 같이 시댁 가서 생신상 차릴래? 내가 미리 집에서 간단한 건 준비해 갈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생신상이요? 형님, 저 대학 교수인 거 모르세요? 중소기업 경린 형님이랑 다르게 저 무진장 바쁘거든요? 제 선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형님 알아서 하세요. 아,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진짜 중요한 일 아니면 그냥 아주버님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던 남편도 황당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나 뭐 잘못 말했나? 동서 기분 엄청 나빠 보였지? 재수씨 예의를 밥 말아 드셨나? 나중에 경제한테 따끔히 말 좀 해야겠네. 남편은 그날 저녁 시동생에게 전화해 정말로 한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저는 동서에게 말한 대로 시댁으로 일찍 가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이후 도착한 시동생 부부와 시누이 부부까지 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유독 동서가 음식에 대해 이리저리 품평을 하더라고요. 아우, 형님, 이 나물도 다 형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식구들 다 먹는 건데 신경 좀 써서 하시지. 둘째 새언니, 라면 하나 끓여드릴까요? 우린 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새언니 입맛에만 음식들이 다 안 맞는 거 보니까 새언니는 우리 가족이랑 입맛이 좀 다르신가 봐요. 첫째 새언니, 전 너무 맛있어요. 이 많은 것들 혼자서 다 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도 와서 도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요, 뭘. 동서, 내가 동서 입맛을 잘 몰랐어. 오늘 알았으니까 다음엔 좀 더 신경 쓸게. 동서는 싱겁게 먹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날씬한가 봐. 나도 좀 본받아야겠어. 제 딴엔 그래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보려고 한 이야기인데 왜인지 동서는 자신에게 면박을 준 시누이보다 저를 더 짜증난다는 눈빛으로 째려봤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그냥 내가 싫은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그날 저녁 다 같이 술을 한잔 하던 자리에서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술을 좋아한다던 동서는 그날 제 남편이 사간 양주를 신이 나서 홀짝이더군요. 남들이 한 잔 마실 때 동서는 그 독한 술을 두세 잔씩 연거푸 마셔댔어요. 그러더니 이내 볼이 발그레해진 것이 꽤나 치기가 오른 것 같더라고요. 한창 제 직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대뜸 제 말에 끼어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진짜 수준 떨어져. 무슨 직장에서 점심 먹은 얘기를 하루 종일 떠들고 있어? 뭐? 수준 떨어져?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얘기도 그렇게 하찮죠. 저랑 저희 부모님끼리 식사할 때만 해도 말이죠. 정치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대부분이라고요. 아시죠? 저처럼 저희 부모님도 모두 대학 전임교수 출신인 거. 제가 계약직도 아니고 전임교수 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배울 만큼 배운 집안이라고 해서 수준 많은 사람들만 있을 줄 알고 남편이랑 결혼한 건데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집안에 떡하니
미운 돌로 박혀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잡대 나와서 중소기업 격리나는 주제에 지가 뭐라도 되는 양 하루 종일 떠들어대긴. 저기요, 재수씨.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당장 제 아내한테 사과하세요. 예, 세아가, 너 너무 취했다. 경재야, 네 마누라 얼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좀 재워라. 홀짝홀짝 잘 마시길래 내버려뒀더니 깜냥도 안 되는 술을 왜 저렇게 많이 마셨다니? 듣다 못한 제 남편이 화를 내자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 얼른 손짓했어요. 시동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방에 안 들어가겠다던 동서를 억지로 방으로 끌고 들어갔고요. 잘못한 것 없는 시어머니는 동서 대신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라, 첫째야. 내가 내일 둘째는 따끔하게 혼을 내마. 전 괜찮아요, 어머님.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남편은 식은땀을 닦으며 다시 나온 시동생에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시누이 또한 그 옆에서 남편의 말을 거들었죠. 이경재, 재수씨 왜 저래? 그깟 학벌이 뭐고 직업이 뭐라고 사람 이렇게 무시하느냐 말이야. 그것도 자기 손윗 사람한테. 큰오빠 말이 맞아. 작은오빠 뭐 저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둘째 세연이 원래 저런 사람이야? 미안해. 죄송해요, 형수님. 술 깨면 제가 잘 타이를게요. 경재 너, 네 아내 똑바로 간수해. 이런 일 또 있으면 그때 나 정말 가만히 안 있는다. 결국 그날 술자리는 굉장히 싸늘해진 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동서의 얼굴을 보기 싫다며 대리기사까지 불러 차를 타고 저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후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정말로 따끔히 혼이 났는지 더 이상 제게 무례를 범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바라볼 때마다 동서는 저를 싫어하는 티를 역력히 드러내곤 했는데 저는 분위기를 망칠까 싶어 남편에게 딱히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싫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냥 저만 참으면 되겠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동서가 술을 좀 과하게 입에 댄다 싶으면 그땐 저도 일찍이 자리를 피했고요. 하지만 일어날 일은 언젠간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죠. 저와 동서의 관계가 크게 틀어지는 대망의 사건이 1년 뒤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동서가 결혼하고 두 번째 맞는 시아버지 기일의 말이죠. 당시 저는 회사를 퇴사한 상태였어요. 남편과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아이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었거든요. 몸이 약했던 저는 결혼한 후 무려 3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원망스럽게도 허약했던 제 몸이 아기를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2번의 시험관 끝에 임신에 성공해 안정기에 안차까지 했을 땐 양가 집안이 모두 축제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의 발걸음도 잘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몸이 약한 제게 무리가 갈까봐 말이죠. 대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과 임산부 몸에 좋다는 각종 보약들을 저희 집으로 바리바리 싸다 날라주셨어요. 그렇게 양가의 극진한 보살핌 끝에 저는 만삭에 가까워질 때까지 아이를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8개월째 시아버지 기일을 맞아 전 아주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 오지 말라니까 뭐하러 힘들게 왔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아버님 길인데 와야죠. 저 안 보이면 아버님도 서운해하실걸요? 아무튼 못 말린다. 대신 첫째 너 일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어. 평소 같았으면 저도 돕겠다며 앞치마부터 입었겠지만 이번엔 저도 아이가 걱정되는지라 시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저는 주방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막았고요. 이번에 자신의 시댁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남편과 딸아이는 함께 오지 못했다고 말한 시누이는 아이 TV를 틀고 절 거실 소파에 붙박여 놓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시동생은 식탁에 앉아 제사에 쓸 제기를 닦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주방 선반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동서가
제사 음식용으로 쓰던 아주 커다란 전기 프라이팬을 가지고 거실로 오더군요. 전을 부칠 땐 전기 프라이팬이 너무 커서 거실 바닥에 놓고 전을 부치곤 했거든요. 동서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조용히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에게만 들리게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죠. 다들 힘들게 일하는데 팔자 좋게 앉아있는 것 좀 봐. 무슨 상전이야? 미안해 동서. 힘들지. 작년에 나도 같이 할 땐 좀 덜 힘들었을 텐데 내가 애 낳고 내년부턴 이번에 못한 만큼 더 열심히 일할게. 전을 붙이고 있던 동서 옆을 보니 이미 빈 막걸리병과 그 옆에 새로 딴 막걸리병, 그리고 그 막걸리가 담긴 컵이 놓여있더군요. 아까 주방에서 볼 땐 분명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서의 얼굴을 보니 이미 두 볼이 벌개져 있더라고요. 동서, 이제 그만 마셔. 술 마시면서 뜨거운 거 만지면 위험해. 저는 혹시 취한 동서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주방의 식구들에겐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동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취한 동서는 대뜸 큰 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진짜 더럽게 착한 척은. 아까부터 눈꼴 사나워서 진짜. 임신이 무슨 유세야? 나도 일하느라 힘든 와중에 와서 제사 음식하고 있는데 평소엔 탱자 노는 년이 아주 팔자가 늘어졌네. 뭐? 년? 동서, 아무리 취했어도 말 좀 가려서 해. 아무리 내가 그동안 참아줬다지만 그래도 나름 내가 손윗 사람인데 년이 뭐야? 제가 아무리 호인이라지만 다짜고짜 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확 나빠지더군요. 저는 더 이상 동서를 가만히 두면 앞으로 정말 동서와의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는 저를 무섭게 노려봤죠. 그리고 이어진 동서 행동에 저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가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동네 회사 격리 주제에 어디다 대고 가르치려고 들어? 야, 와서 놀지 말고 전이나 붙여. 내가 무슨 네 한연 줄 알아? 아, 뜨거! 동서는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며 구워지고 있던 소고기 육전 하나를 제 얼굴로 던져버렸어요. 그것도 뜨겁지도 않은지 맨손으로 집어들어서 말이죠. 너무 놀라기도 하고 뜨겁기도 했던 전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 비명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여보, 괜찮아? 첫째야, 괜찮니? 어디 안 다쳤어? 둘째 새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우, 술 냄새. 시동생은 동서 옆에 놓인 술병을 보더니 기함을 하며 술병과 술잔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프라이팬의 열기 때문에 취기가 훅 오른 동서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죠. 시동생은 벌떡 일어나 제게 삿대질을 해대던 동서를 뒤늦게 뒤에서 붙잡았어요. 여보, 그만해 좀. 나 봐. 당신 이 집에서 호구야? 직장은 제일 좋은 데 다니면서 왜 집에선 찍소리도 못해?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대접을 못 받고 저딴 격리 나부랭이한테 훈수나 듣고 있지? 야, 너 안 일어나? 확 배를 발로 까버릴까 보다. 그때였어요. 무서운 표정으로 동서에게 달려든 남편 행동에 소란스럽던 시댁 식구들의 입이 일순간 모두 다물어지고 말았죠. 아!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바로 남편이 날뛰던 동서의 뺨을 아주 세차게 날려버린 겁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동서의 고개는 거의 뒤쪽으로 돌아가 있더군요. 동서가 입을 떡 벌리고 굳어있던 사이 남편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연이어 동서의 뒤에 있던 시동생의 뺨을 후려쳐 버렸죠. 남편은 아주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이경재, 내가 네 각시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했지? 내 말이 우스워? 그리고 이 봐요, 박영란 씨. 가족이라고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딜 감히 내 귀한 아내한테 그딴 망발을 해요? 2번 다시 이 집에 발 못 들이고 싶어요?
술을 못 마시면 차라리 입에 대질 말던가. 어디서 술 마시고 개처럼 주사를 부려? 주살. 아주버님, 지금 저 때린 거예요? 내 남편도? 네가 뭔데? 너 뭐 돼? 과장이래봤자 중소기업 다니는 주제에 지금 누구 얼굴에 손을 올려? 나 이거 고소할 거야. 고소할 거라고. 해봐 어디. 진짜 가짜나서 고소할 거면 이 악물어. 기왕 고소당할 거 몇 대 더 패버리라니까. 당신이 대학 교수면 다야? 학생 가르친다는 사람이 인성부터 갖춰야지. 어디 되먹지 못하게 직업 운운하면서 사람을 무시해? 내 아내, 당신 말처럼 중소기업 격리여도 인품은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여자야.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어디 사람도 덜 된 게 사람인 척 우리 집에 끼어들어왔어? 뭐? 인간 말종? 너 말 다 했어? 여보, 그만하라고 제발 좀. 남편과 동서의 말싸움을 끝낸 건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한 대 맞고 어리나가 있던 시동생은 이내 정신을 차렸는지 동서의 팔을 억세게 잡아챘죠. 그리고는 그대로 동서를 질질 끌고 시댁을 나가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한마디를 남긴 채로요. 죄송해요 형수님. 죄송해요 엄마. 전 오늘 아버지 제사 못 지내고 갈 것 같아요. 연락드릴게요. 시동생이 동서를 끌고 나가자 그제야 시댁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전이 타는 냄새에 저는 우선 프라이팬부터 꺼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후다닥 달려와 제 몸부터 살피셨죠. 얼굴 괜찮니? 네, 괜찮아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아이고 심장아. 내가 둘째 쟤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네 아버지가 제사 음식 얻어먹으러 왔다가 아주 저승에서 놀라 자빠지겠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매번 이게 무슨 난리냔 말이야. 내 말이 진짜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뭐? 첫째 새언니 배를 발로 까? 저게 대학 교수식이나 된 여자 입에서 나올 소리야? 뭐 저런 무식한 여자가 다 있어? 씩씩거리던 남편은 빨개진 제 얼굴을 보더니 얼른 수건에 찬물을 묻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수건으로 전해된 제 얼굴을 아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죠. 내가 이경재 저걸 가만두나 봐. 진짜 이거 흉 남는 거 아니겠지? 안 뜨거워 여보? 괜찮아 정말로. 이리 줘. 내가 닦을게. 그날 우리는 아주 조용히 조촐하게 시아버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와 남편을 제사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돌려보냈어요. 얼른 가서 쉬거라. 뱃속에 아기가 얼마나 놀랐겠니? 자, 여기 전하고 나물 좀 샀으니까 가지고 가.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연차까지 쓰고 절 데리고 산부인과에 다녀왔습니다. 혹시라도 아기에게 이상이 생겼을까 봐서요. 다행히 저도 아기도 아무 이상 없이 건강했어요. 그제야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동생은 잔뜩 지친 표정으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시동생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풀썩 무릎을 꿇더라고요.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입이 10개라도 참아 드릴 말이 없어요. 야 이경재, 왜 그 여자 안 오고 너만 와서 이래? 그리고 시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 경악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술이 깬 후 당장 저에게 사과하라는 시동생의 말에 동서는 도리어 뻔뻔하게 나왔다더군요. 저 그 사람한테 처음으로 화낸 거거든요.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저 일할 때 아니면 엄청 소심한 거. 그래도 이번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형수님께 무릎 꿇고 안 빌면 당장 이혼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왜 한창 급 낮은 사람한테 먼저 머리 숙여야 하냐고. 안 그래도 형수님한테 형님 소리 하기 싫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앞으로는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저한테 도리어 큰 소리 치는데 그때 저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동안 시동생이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시동생은 이미 동서에게
질릴 대로 질린 상태더라고요. 그 여자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어요. 그 사람 대학 전임 교수 아니에요. 1년마다 계약 갱신하는 계약직 교수였죠. 게다가 장인 장모님도 대학 교수가 아니고 두 분 다 중학교 교사였다가 퇴직하신 거예요. 도통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었어요. 대학직 교수도 중학교 교수도 충분히 훌륭한 직업인데 왜 자꾸 거짓말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언젠간 전임 교수 될 거니까 미리 좀 전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나 교육계 종사하는 건 똑같은데 뭐가 어떠냐고요. 괜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 꺼내서 자기 망신시키면 저 가만 안 둘 줄 알라고 얼마나 저한테 으름장을 놨나 몰라요. 서방님은 그걸 왜 다 참고만 계셨어요? 저야 여자도 잘 모르고 남들 다 이만한 속사정은 가지고 있다고 그 여자가 그러길래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죠. 사실 전 결혼도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그 여자가 엄청 밀어붙여서 정신 차려보니 결혼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여자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다고 말하면 창피하니까 제가 청혼했다고 말하래서 그냥 그렇다고 주위에 말했고요. 근데 제가 바보 같았어요. 이런 여잔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형수님만 몹쓸 짓 겪게 만들었잖아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며 시동생을 한심한 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옆에서 말렸고요. 당신은 살면서 뭐 실수 안 해? 저렇게 인생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서방님, 이혼하실 거예요? 너무 섣부르지 않아요? 그래도 이미 결혼이란 중대사를 치른 사이인데. 저의 우려 섞인 말에 시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동생의 표정을 살피니 이미 시동생은 결정을 내린 듯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저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차라리 아예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술 취해서 한 행동이면 봐주겠는데 그 사람은 술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만 여기더라고요. 형수님께 그 뜨거운 전을 던진 것도 험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여자랑 어떻게 아이까지 낳고 평생을 살아요? 전 못해요. 형수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고요. 좀 호되긴 했지만요. 그렇게 시동생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망신이라며 절대 이혼은 싫다고 버티던 동서에게 시동생은 조용히 말했대요. 끝까지 버티면 동서가 한 행동 전부를 대학 커뮤니티에 올려버리겠다고요. 그제야 동서는 순순히 이혼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살던 집을 팔고 결혼할 때 해왔던 만큼 깔끔하게 재산을 나눠 가지고 헤어지기로 협의했다고요. 신우이는 이러더군요. 그걸 뭐하러 다 줘? 새언니한테 사과도 안 해. 지 잘못도 몰라. 아주 인성이 파탄한 여자한테. 내가 성질 같아선 진짜 학교까지 쫓아가려던 걸 새언니가 말려서 겨우 참은 거야. 됐어. 뭐 한다고 똑같이 진흙탕에 들어가서 오물범벅이 돼? 그냥 앞으로 말도 썩기도 싫은 불의의 사람이었어. 그래, 잘 생각했다. 각자 갈 길 가기로 한 거 서로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낫지. 에휴, 네 아버지가 보면 피눈물을 흘리겠다. 그렇게 둘째 며느리 들어오길 기대했었는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시동생은 쓰게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죠. 결혼 같은 중대사를 쉽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친 거죠 뭐. 누굴 탓해요? 다 여자 보는 눈 없던 제 탓이죠. 그래, 경재 넌 앞으로 혹시라도 여자 만나면 형인 나한테 보여줘라. 아니다, 네 형수한테 보여줘. 네 형수가 보고 만나도 괜찮다고 통과시켜주면 그때 만나. 절대로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죄송해요 서방님. 이건 우리 남편 말에 반박을 못하겠네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지금도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시동생의 짧고 굵었던 결혼 생활은 전설처럼 회자되곤 합니다. 시동생은 그때마다
말없이 뒤통수를 긁적이며 저를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짓곤 하죠. 제 남편은 어느덧 혼자 걸음마를 시작한 저희 아들을 바라보며 인상을 팍 쓰고요. 그때 뱃속에 있던 우리 민우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민우 그때 잘못됐어 봐. 나 진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 미친 여자 아작내려고 했어. 시동생은 다음 달에 외국 지사로 발령이 나 잠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시동생의 이혼 후 시동생과 둘이 사시던 시어머니는 내심 쓸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자던 저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셨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야. 좀 쓸쓸해도 난 지금이 좋다.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가끔 가다 너희랑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뒤늦게 저희 시댁 이야기를 들은 저희 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처럼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 또 있었네. 그 사람은 왜 그랬대? 몰라. 시동생 얘기론 부모님이 그 여자 어릴 때 무리해서 강남 학군지로 이사를 했었대. 거기서 주위 친구들한테 따돌림도 당하고 무시도 당했다나 봐. 부모 직업도 별 볼 일 없고 집도 못 산다고. 친구 잘못 사귄 거지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용납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시동생이 그러더라고. 본인이 못 살겠다는데 내가 뭐 말릴 자격이 되나? 나는 그 여자를 잘 모르지만 좀 딱하긴 하네. 나처럼 정신 번쩍 들게 해줄 형제자매가 옆에 없었던 것 같아서. 나한테 고맙지? 나 아니었으면 언니도 형부한테 이혼 당했을지도 몰라. 그래, 고맙다. 아주 황송해 죽겠다. 옛날 통닭 먹을래? 2마리 10,000원 하는 거 언니가 쏜다. 어째 언니는 돈도 잘 벌면서 날이 갈수록 짠순이가 돼? 난 아직 백수인데 맛있는 것 좀 사주라. 안 돼. 애 둘 키우려니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야. 가자. 언니가 특별히 맥주도 쏜다. 지금 동서의 소식은 더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서에게 연락을 받았던 건 동서와 시동생의 이혼이 확정되던 날이었어요. 그날 동서는 제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멀쩡한 부부 이혼시키니까 좋냐? 감히 주제도 모르고. 너도 너네 시댁 식구들도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난 앞으로 더 잘 돼서 너희 시댁 같은 집은 쳐다도 못 볼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그때 가서 네 시동생 후회하지나 말라 그래. 수준 낮은 것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평생 빌빌거리면서 살아라. 저는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고 동서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나름 동서가 불쌍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동정의 문자를 보내기에도 아니면 똑같이 악담을 하기에도 전부 개운치 않았죠.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제 말에 남편은 이를 뿌듯 갈긴 했지만 제게 잘했다고 말해줬네요. 여러분, 자격지심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이곳에 따로 적진 않았지만 살면서 작은 내적 갈등 정도는 아주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남에 비해 내 처지가 나빠 보이기도 하고 제가 갖지 못한 걸 남이 가지고 있으면 부럽기도 하고요. 때론 내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닿지 못할 상대를 만나게 되면 질투심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그런 못난 마음에 잠식되진 않기로 해요. 바로 제 전 동서처럼 말이죠. 조금은 힘들더라도 우리 힘을 내서 그 어두운 감정을 반대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들어 보자고요. 우린 충분히 그만큼 건강하고 바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시기를 이겨냈을 때 우린 이전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